문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도쿄전력은 내일부터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정부가 2차 방류에 맞춰서 우리 쪽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 소속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 현장 사무소와 원전시설 방문 등 앞서 2차례 파견된 전문가들과 비슷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2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3차로 파견되는 전문가들 출국 일정이나 체류 기간 등은 전문가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탈레모님이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시다. 네, 좋아요 좀 누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우티님, 뉴바하, 임금님기의 캔디님, 왕 알렉산더님이 연휴 잘 보내고 튀김 옷 입고 튀김솥에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이선영님, 바사상님들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오셨나요? 아,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연휴 내내 뉴스 바사사 고팠다고. 네, 감사합니다. 박윤규님, 튀김옷이 6일 동안 바삭함이 많이 없어졌다고 다시 잘 튀겨달라고. 네, 잘 튀겨드리겠습니다. 네, 10월 4일 수요일 뉴스 바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돌아서 다시 수요일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사이가 좀 순삭된 것 같고 싹 사라진 것 네, 같고. 지난주 수요일 나왔다가 오늘 바로 그 다음 날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벙카이브님이 명절 연휴가 지났지만 한글날 연휴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다 출근합니다. 다 출근하시는군요. 네. 붕어빵님이 바사삭 하셨고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한덕수 총리가 여론 왜곡 조장 방지 범부처 TF를 구성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포털 사이트 다음에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은 여당하고 정부가 한 목소리로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긴박하게 뭔가가 탁탁탁 움직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아침 일찍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지난 1일에 아시안게임 그 한중전이 있었잖아요. 8강전 당시에. 네, 그때 댓글을 보니까 그 다음에서 본 거죠.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75%고 한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91% 한때는 91%에 9%까지 갔고요. 이게 네. 이제 75% 25%는 아마 북한과 여자친구 맞습니다. 8강전인 제가 것 잘못 같아요. 말씀드렸네요. 네네. 그러니까 한중전은 91%까지 중국 응원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하고의 여자축구 8강전에서는 75%까지 북한 응원 비율이 높았다.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다음이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론 조작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이게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 사이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 여권 내에서는 이 다음을 조금 이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곧바로 한덕수 총리가 바로 TF 구성을 지시를 했고요. 여기에는 네. 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응원 클릭 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3,130만 건을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좀 편향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댓글들을 보니까 50%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30%는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내 여론이 아니고 뭔가 외국에서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TF 구성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제 국무회의에 긴급 현안 보고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뿐이 아니고 여권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안은 조금 더 또 진행되는 상황 봐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게 연휴 끝에 되면 이제 추석 민심 전달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사실 연휴 끝에 항상 기자간담회를 보통 양당 거대 정당들은 하거든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자들 요청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휴 끝나고 나면은 별로 이제 그간에 발언도 없었고 사건도 없었고 사고도 없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정당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민심 전달이라고 쓰고
사실은 각 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아, 민심 전달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렇죠. 자리. 왜냐하면 뭐 이렇게 되는 지지자들의 건가요? 얘기를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각 정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들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보면은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를 종합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인상적이던데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의존한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 표현으로 해가지고 전달한 거거든요. 네. 다 잘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했습니다.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들 윤석열 대통령이 썼잖아요. 이거 얘기하면서 이념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려가 많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낙하산 인사 그리고 또 장관 후보자들 인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인사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판했는데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물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경제 성장률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걸 언급하면서 경제가 종합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결론을 두 가지를 냈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결집하고 있고 또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가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이제 옛날 표현으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는 그 1대1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 응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그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부정적인 입장이고 뭐 국민의힘도 당연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이르면 오늘 얘기도 나왔었고 사실 이번 주 내로 복귀를 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제 친명계 비명계 의원들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각자 좀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모든 게 달려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좀 비유를 하자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 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압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전방위적으로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친명계 핵심 의원이라든가 아주 이제 코어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이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척결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체는 아니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당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대표 체제를 종식을 시켜야 된다라든가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본인이 이제 가결표 던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사람들은 왜 반성을 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5명, 6명 정도 이런 소수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처분을 좀 내릴 걸로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친명계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공천 때는 어찌됐던 간에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일단은 당을 좀 추스르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소수만 좀 징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갈 것 같고 공천 때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그런 소위 말하는 칼부림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는 홍익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표현을 보면은 네. 일단은 다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단합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 뭐 품위 넓은 민주당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좀 끌어안겠다라는 통합, 네. 거고요. 그리고 친명 비명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친명 비명 제 머릿속에는 없다. 공명, 정명, 원칙, 기준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총선 공천하고 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들었던 뭐 친명계 의원 발언하고 좀 비슷해서 인상적이더라고요. 친명계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실제 공천에 갔을 때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그냥 원한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해서 공천을 안 주고 이러기는 어렵다. 만약에 비명계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 내에서 인기가 좋고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이런다라면 충분히 공천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친명계 쪽에서도 비명계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가 없고 그리고 비명계를 다 적으로 돌리게 되면은 사실 중간쯤에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명계들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더라도 아주 소수만 치게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을 한 데 대해서 오늘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했는데요. 잠시 얘기 듣고 얘기 나눌게요.
그다음에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5만 명 이상이 되면 지도부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이제 판단하에서 그냥 그 이관하는 거죠. 윤리심판원에. 네. 이게 그 이런 이만큼 5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요구가 갔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달라라고 네.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윤리심판원에 접수가 됐는지 아마 아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좀 윤리심판에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네. 우리 당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면 지도부에서 뭐 조율을 해서 뭐 징계 한 해 만에 이렇게 조율할 여지도 없이 아마 바로 직행을 할 수 있겠다. 당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윤리 심판을 해서 안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거를 뭐 지도부가 제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관을 하게 되면 윤리 심판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굉장히 그 법조인들도 많으시고 네. 또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사정을 잘 알고 합리적인 분들이라 그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요 말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다. 박승호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이게 국민의힘하고 좀 비교하면 좀 명확해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네.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시를 할지 말지를 그 전에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 예전이랑 뭐 이준석 전 대표 징계받거나 이런 상황들 쭉 보면은 결국에는 당 대표는 그냥 윤리위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넘기고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지도부에서 조금 그 책임은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시스템상으로 넘기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내면적으로 보자면 결국엔 이제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적극적인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명계, 강성 친명계와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 징계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도부에서 이게 선을 긋지 않으면은 징계가 이뤄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윤리심판원 갈 문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선을 긋지 않는 이상은 징계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주 소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네.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이재명 대표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좀 요구한 바가 있나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계속 그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전반적으로 다 협조해야 되고 기조도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사참사 인정하고 다시 되돌려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요구들은 잘 수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라는 운동장이 야당에 훨씬 유리한 곳이거든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모레죠. 모레 본회의에는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 사건 있잖아요. 네네. 특검을 추진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를 이제 단독 처리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180일 이상 걸리게 돼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최소 걸리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내에는 처리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기는 하는데 올리긴 처리 하는데. 경과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네. 추석 내내 요거 가지고 여야가 아주 평행선을 달리듯이 충돌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네, 계속해서 그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방금 오기 전에도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연락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전 조율 같은 게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일체 없었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림 자체를 보자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 안 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명확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알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제안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도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할 때마다 부각하는. 그렇죠. 이걸 계속 부각하면 소위 말하는 그런 불통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노리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안 만난다라고 계속 했던 것들이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결국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은 뭐 법원이나 사법부 아니면 국민들한테 좀 다른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나의 그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었다. 이런 점을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부각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네. 민주당이 이제 이 기각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파면시킬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99%,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갈 건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나요? 민주당이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좀 탄핵 딜레마에 빠진 상태로 보이거든요. 탄핵 딜레마다. 네. 이게 왜냐하면 탄핵이란 카드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싶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나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수사를 지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더 앞장서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이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을,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 의원은 그 조자룡 같다라고 하면서, 물론 옛날에 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논박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많이 공격을 잘 성공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하게 되면은 그 탄핵 소추안이 실제로 그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 발언해왔던 거를 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의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일체 발언을 못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은 한동훈 장관은 뭐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총선 카드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뿐이 아니고 장관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을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총선에도 못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스피커로서의 강력한 스피커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역할도 못하게 되고, 총선에 나갈 수도 출마도 없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카드를 완전히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도 하고 그런 군불대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던 말 보면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또 하는 게 그만큼 좀 부담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해임 건의안도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실제로 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결을 해서 추진을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만장일치로 헌재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오는 건 부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흐름 자체를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최대한 찾아보겠다. 그래서 좀 시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갖고 이제 그 근거가 어느 정도 쌓여서 그 헌재 가서도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해보겠다, 이런 기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이제 탄핵을 했다가 뭔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이제 이게 또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탄핵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무서운 거지. 일단 또 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카드가 오히려 이제 위협용으로는 또 그 성능을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 단계에 훨씬 더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의힘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원내 대책회의 열고 뭐 추석 민심을 전달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비판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사실은 원래는 김기현 대표가 추석 민심 전하는 기자간담회 하겠다고 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기 유세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취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대책회의만 열렸고요. 뭐 민생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렸다. 이거 사과해라. 이게 추석 민심이다. 이렇게 윤재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또 이제 일주일 뒤인데 11일인데 사전 네. 투표가 내일과 모레 있는데요. 여야 모두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제 다 몰려간 것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당 지도부에서 이제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한테 보낸 문건을 하나 봤는데 보니까
소속 의원 전원을 다 그 동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별로 맡아가지고 동별로 5명 정도씩 의원들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의원들이 다 그 지역을 돌면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인사들 또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일 보고까지 하도록 이렇게 다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이랑 뭐 이런 정도까지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거의 대선 준비할 때랑 느낌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일일 매일매일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다 의원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도 사실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선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기각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준 행보가 그 진교훈 후보하고 통화해가지고 그 내용 공개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전국적 선거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퇴원을 원래 곧 하고 유세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것도 일정도 좀 안 나오고 아직 건강 상태가 다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다만 만약에 퇴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출도 좀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외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아마 제 1차적으로 이 선거에 지원을 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요. 제가 아까 잘못 전달드린 게 사전 투표가 금토 그러니까 6일 7일 날 있네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요때 맞춰서 사전 투표일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더라도 좀 깜짝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는 공개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얘기하셨듯이 대선처럼 힘을 막 쏟고 있는 판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의미가 있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이렇게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오는 표현들 보면은 열심히는 하지만 이 선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런 점들을 조금씩 강조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어떤 얘기들 하냐면 이거는 그냥 서울 지역의 서울시의 한 구청장 선거일 뿐이다 이런 표현 그 오늘 윤희석 대변인이 뭐 라디오에 나서 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안철수 의원 지금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선거가 내년 총선에 민심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즉 요거는 이제 판을 좀 줄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걸려 있는 선거다. 왜냐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 김태우 후보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줬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간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선거는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 바로 민심이 연결된다. 이렇게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는 양쪽 다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선거 결과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기 때문으로 보여요. 왜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겨야지 좀 그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이 친명계 쪽에서 들었을 때 그 체포동의안이 원래는 이제 부결을 원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가결이 됐었지만. 근데 이제 부결이 되면은 그럼 방탄 프레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방탄 정당이랑 공격받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한 1, 2주만 버티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충분히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중요한 선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흐름들이 뭐 이재명 대표 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국면이 썩 유리하다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게다가 이제 사실 가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올랐다라는 게 너무 체감이 되다 보니까 선거에서 불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도부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용산 쪽으로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축소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 걸로 의미를 해석이 축소하는. 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의 박순봉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여의도 이슈들 탈탈 털어보는 시간 명랑 핫토크 시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지났는데 뭔가 다시 돌아서 네. 도돌이표로 돌아온 것 같아요. 꿈 같은 시간입니다. 바로 이제 곧 주말이니까요. 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연휴 좀 잘 보내셨어요? 네, 저 너무 잘 쉬었고 많은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또 연휴 기간 워낙 또 정쟁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네. 또
이번 주에 또 파이팅이 또 넘칠 것 같아가지고 아, 파이팅.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아, 그래요. 박선민 최고는 어땠어요? 저는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나머지는 계속 방송했습니다. 또 열심히 방송하시고 방송이 안 쉬더라고요. 방송은 안 쉬죠. 네. 네, 저희는 쉬었는데 방송은 안 쉬고 계속 돌아가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을 했잖아요. 두 분은 이 제안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이제 민생 영수회담이라는 프레임을 거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에 꼭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약간 8차례인가요? 영수회담을 제시하신 것 같고 제안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는 영수회담 이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또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잖아요. 저는 대통령이나 여권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뭐 피의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지만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치르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대화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보다는 여야 대표, 특히 여기 뭐 정의당 대표 원내에 있는 그런 대표분들도 모셔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국회의원분들하고 대표와 또 대통령과 만나셔가지고 그런 자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수회담이라는 형식 자체에는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 주도권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로 많이 읽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완벽하게 이제 정치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첫 메시지가 영수회담 제안이었다라는 거는 이제 민생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논해보자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포커스하는 그런 관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영수회담 제안을 몇 번이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동안 집권 2년차가 되도록 그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충분히 제안할 명분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마냥 묵묵부답으로 가는 게 오히려 대통령실에는 굉장한 부담일 것이다. 오히려 민생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논하자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많은 정치적인 책임감이 지워지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영수회담 요구가 연목구호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당대표 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기호 전환하라. 회담 수용을 지금 거듭 촉구하는 입장인데요. 이제 여야가 좀 뭐 각각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이제 당대표 회담이 먼저라고 하시면은 그럼 피의자라는 신분은 그대로 이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으니까 여기다 대고 나랑 하자 이렇게 나오면 사실 상대가 이제 뭘까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되고 대화가 뜨잖아요, 붕.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김기현 대표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대표, 정의당이라든지 원내 정당에 있는 그런 대표, 당 대표를 모시고 대통령하고 함께 좀 그런 자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면 영수회담이 아니고요. 그런 제안을 하셨더라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민주당이 저는 뭐 여러 차례 추석 때도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에 대한 발언들이 소개됐었는데 내로남불인 것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2019년 당시에 그때 민주당 대변인이셨잖아요. 그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특히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는 했던 방안이다. 그래서 거절했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표는 뭐 제왕적 총재여가지고 영수회담을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민주당의 논리가 맞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조금 더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방안은 여야 대표 모두 모이셔가지고 대통령하고 함께 회담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홍익표 대변인, 당시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배경이 아마 대통령께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아마 제안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여야 대표회담을 먼저 청와대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는 따로 만나겠다라고 이제 영수회담을 주장하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재임 시절만 보더라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여야 대표들 이렇게 청와대에 모여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본인이 들러리 싫다고 빠지신 적이 있어요. 서기 싫다고. 그게 아마 2017년에 취임하시고 2달 뒤의 일이었을 텐데 그렇게 빠지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준표 전 대표를 방치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취임하고 좀 몇 개월 지나시긴 했지만 취임 11개월 지나서 따로 홍준표 대표랑 비공개로 면담을 단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여야 대표를 만나고 대화하는 일은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영수회담이 싫으면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다 같이 대통령 포함해서. 그렇게 다른 대안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마냥 대답 안 하고 도망간다고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좀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대통령실이 지금 안 그래도 박성민 최고 얘기하는 게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회담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 면담을 제안한 바가 더 있었고,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먼저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라도 하자 했었는데 이제 박강원 전 원내대표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회담이 먼저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이제 거절을 사실상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이러한 여야 대표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대통령실이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사실상 거절의 표현일 텐데 거절이라는 단어를 썼더라면 어떤 프레임에 갇힐 것 같아서 좀 피해서 우회해서 말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생 회담을 하자 제안했는데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좀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성민 전 최고처럼 작년에 또 대통령실 했던 것처럼 여야 대표의 면담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첫 상견례를 가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날 텐데 두 분 스타일상 오늘 현장 분위기 어떨 걸로 보신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만나러 가는 건데 뭐 거기 가가지고 막 대판 싸울 순 없겠죠. 당연히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제 아마 연출을 하려고 각자 노력을 할 거고, 그냥 깔끔하게 인사하고 뭐 머리를 맞대고 정기국회 잘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주로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신임 원내대표 이전인 박강원 전 원내대표랑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야당과의 소통에 있어서 그래도 나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원내대표는 사실 훨씬 실무적인 역할을 당대표보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의하거나 논의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특히 이번 정기국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분이 머리를 잘 맞대셔야 될 거다. 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파트너일 수 있어서 아마 생각보다 화기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웃는 게 아닐 텐데. 근데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이제 주고받는 과정이잖아요. 현실 정치에서. 그렇죠. 여야가 서로 주고받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앞으로 대법원장의 그 임명안이 네. 있을 거고, 또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도 있을 거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안 전국도 이제 흘러갈 거고, 서로의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겉으로는 이렇게 많이 강으로 싸워갈 것 같으면서도 안에서는 아마 좀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주고받을 게 많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거부터 좀 풀어야지 이 강대강 국면이 좀 풀릴까요? 일단은 그래도 좀 정쟁을 넘어서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법 공백이 있는 것도 사실 헌정사의 아픔인데, 이러한 부분을 여야 의원들이 좀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떤 부분부터 좀 풀어야 이게 매듭이 좀 풀릴까요? 저는 일단 지금 되게 우려하고 있는 게 김행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되게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 뭐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분위기가 있죠. 암시가 되고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근데 그게 그럴 거니냐. 특히 이제 장관 후보자, 그리고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열 때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이상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리고 본인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용납돼도 되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부터 사실 원내대표끼리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좀 분명히 송급 검증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부적격한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날선 질문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당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협의를 한다든지 뭐 논의를 해서 이거는 반쪽짜리 청문회로 치러질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치러져야 된다. 이것부터 전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 방침을 밝혔는데, 여기에 이어서 야당 단독 개최하면 김 후보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글쎄요.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이거 완전 국회 무력화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헌정사에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여당도 저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회 스스로가 국회 권위를 포기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했잖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고, 여당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해서 참석을 불참하는 것은 대통령의 그런 지명조차도 형해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서, 장관 지명 굉장히 저는 헌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성한 차원인데,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여당 스스로가 청문회를 불참해가지고 이러한 권한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좀 국회와 여당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네 글자로 보면 쉴드 불가라는 거죠. 쉴드 불가. 네, 절대 방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 자체를 안 하고, 그렇게 뭐 단독 개최를 저희가 뭐 당연히 할 것 같으니까 후보자마저 참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럼 사람이 없는데 청문회를 어떻게 합니까? 뭐 자료만 두고 청문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굉장히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맨날 뭐 민주당한테 뭐 민주당이 뭐 의회 독재를 하네 뭐 하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상임위, 중요한 국면마다, 중요한 회의마다 참석하지 않는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전 이게 집권여당의 자세냐 묻고 싶고, 본인들이 봤을 때에도 부적격한 후보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산에 가서 건의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후보자는 아닌 것 같으니 부디 좀 철회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 잠깐만 해보면, 홍익표 민주당 그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제 머릿속에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 오직 공명과 정명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공명 정명하게 비명을 작살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작살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홍익표 원내대표나 그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뭐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적인 발언들을 하지 않고 계시고, 계속해서 사실상 애둘러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왜 애둘러서 표현하실까?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또 거스를 수는 없고, 아마 그런 표현에서 완곡하게 표현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의지가 명확했더라면 이재명 대표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은 결국에 비명 작살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뭐 오히려 이제 일각에서의 뭐 친명 일색 지도부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원내대표로서의 좀 각오를 밝혔다고 생각해요. 오직 공명과 정명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당을 잘 이끌어가는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충실하겠다, 계파에 상관없이,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이번에는 뭐 친명계의 지지를 받아서 됐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동안 이제 계속 정치활동을 해오신 거 보면 굉장히 계파색이 뭐 그렇게 짙은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내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통합적인 당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본인도 좀 여러 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신임 원내지도부에 이제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선임이 됐고, 사실 최고위원회선 송갑석 의원 사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 지도부가 좀 친명계가 다 거의 이제 좀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서, 이게 단일 목소리를 내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라든지 이제 갈등, 분열, 갈등 봉합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게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친명계로 또 갈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비명계로 갈릴 수 있고, 그 잣대가 사실 요새는 좀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지도부 선임한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 뭐 친명계인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제 당에서 뭐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옅게 활동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특정한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친명계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저는 그냥 앞으로 원내 지도부가 하는 그 방향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친명도 비명도 없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여러 이런 쓰여지는 이 여의도판 시나리오와 다르게 굉장히 좀 공정하게 또 통합적으로 당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되게 막중한 상황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모 최고위원,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이 고름은 짜도 고름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표현을 하고 어떻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비명의 일방적인 작살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하겠죠. 그런 것을. 저는 절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봉합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여야가 굉장히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싸움은 당내에서 일어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겪어봤잖아요. 저희 당에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에서는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자리를 두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개파라고 할까요? 개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나뉘어져 있는 그 상대 후보 그 의원분들끼리 서로 정말 피 터지게 많이 싸울 겁니다. 특히 공천을 앞두고 있는 총선 시즌이기 때문에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더욱더 그럴 때문에 겁니다.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총선 바로미터라고 하는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음 주에 있어요. 본선거가 이제 두 분은 판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사전투표도 시작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임해도 되는 선거다. 끝까지 완주를 잘 하고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 저희가 뭐 문제없이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상대 후보자가 김태우 씨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본인을 이제 국민의힘이 재공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후보로 선거에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의힘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진다라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건 너무 정말 민주당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완전히 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패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좀 무난하게 굉장히 좋은 후보를 냈고 좋은 후보와 함께 많은 분들이 같이 선거를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유권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네. 주말에 모든 분을 다 봤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당에서 정말 많이 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도상으로는 쉽지 않은 선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 선거고 최근 2년 동안 재보궐 선거에 특히 기초단체장의 선거 투표율이 한 40%에서 50% 정도이더라고요. 아마 조직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 중도층이 과연 어떤 구청장이 우리의 강서구의 현안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다 보니까 어떤 중앙정치 논리보다는 이런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한 이제 중도층의 분들이 얼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로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40억짜리 애교를 부리는 후보자는 별로 강서 구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굉장히 또 지금 보면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굉장히 총력을 다해서 이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네. 이게 보궐선거가 약간 대선화된 느낌까지 들 정도로 막 선대위도 보면 막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저는 둘 다 총력을 다해서 치르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낸 후보의 하자가 너무나 크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낸 후보는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한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잘 부각이 돼서 저희가 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이거 40억 원 이거 애교는 좀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약간 뭐 그 영상을 보면 아마 이제 유세 과정에서 본인이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고 처리하는데 뭐 그 선거 비용은 부차적인 걸로 봐달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고 지금 추석 물가가 올라가지고 차례 지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것을 겪었고 또 유가 오르죠.
또 지금 국가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R&D 예산도 지금 삭감하고 있는 판국에 4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들여가지고 혈세를 들여서 치르는 선거에 애교로 봐달라라고 표현하는 거는 분명 잘못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저희 후보나 저희 당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겸허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의힘 물론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개인의 시장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이분은 개인의 비리보다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강론을박이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게 된 부분에서 이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책임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드리고, 또 김태우 구청장을 다시 선택해 준다면 우리가 강서구를 위해서 어떤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를 좀 더 집중해서 유세를 하는 것이 국민들께 더 와닿은 유세, 호소력 있는 유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강서구 발전을 뭐 시킬 수는 있는데요. 그거를 김태우 씨가 하길 원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저는 거기 자꾸 왜 있다고 남의 당 후보한테 생각하는데. CC거리고 후보라고 해주세요. 왜? 김태우 후보자가 할 거라고는 이제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분이 40억 애교 말씀도 하셨지만 뭐 그 이전에 사실 뭐 건설업자랑 유착해서 뭐 청와대 파견을 청탁했다던가, 그러니까 이분이 받았던 그 비리가 있는 거예요. 비리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찰이 시작된 거고 그 이후에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분이 공익제보자다, 공익제보를 하는 과정 중에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뭐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유죄를 받게 됐다, 억울하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의 비위 의혹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한 비위 혐의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되니까 폭로를 했다라는 거고, 법원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안 좋게 적시를 하면서 폭로의 동기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분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프레임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난 분에 대해서 그만 씌웠으면 좋겠다, 그만 포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분이 뭐 40억 얘기한 거 수습하기 위해서 민주당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때 뭐 선거로 다 심판을 받았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당사자를 공천해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굴 건 아닌 것 같다, 좀 후한무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다음 저는 당인으로서 저희 당인으로서. 후보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패널분들이 자꾸 이렇게 김태우 후보 화이팅을 외치시더라고요, 방송 중에. 아니, 저희 국민의힘에서 요즘 그 방송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방송 이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관련해서. 예, 그래서 당 내에서 저는 저희 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고요. 모니터링 이건데 보고 계시나요? 공문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요 이제 인사청문회가 내일 이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예정돼 있는데, 지금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오늘 오후에 이 원내대표 또 상견례가 있으니까 이때 또 뭐가 풀릴지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서면질의 답변서에, 어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없었다, 그리고 특정 단체를 정해서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고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상 집행 지침에 따른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원칙적인 답변을 했어요. 두 분은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성민 최고. 근데 이게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다 드러날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뭐 거짓말로 포장을 하시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이런 의혹이 뭐 없던 의혹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제기됐던 의혹이면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고민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제가 봤는데, 고민정 의원께서 갖고 계신 문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문건이 이제 당시 MB 청와대 때 작성됐던 뭐 국정원의 문건인 걸로 제가 봤을 땐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정부 인사 및 특정 정치인 비방 등에 대해서 일벌백계, 그러니까 좌파 연예인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색출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겠다, 이런 방침들이 막 써있는 문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건이 뭐 찾으면 한두 건이겠습니까? 지금 고민정 의원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것도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문건들이 있고, 당시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으로서 이걸 과연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분이 받는 의혹 중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됐던 그 단체장들에게, 그 기관장들에게 물러나라고 종용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적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좀 저희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를 좀 청문회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최고는.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약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약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지 않았나. 약간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명한 인사고, 그리고 문체부 장관으로서 과거 정권에서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자세를 먼저 보이는 것이 국무위원회 후보자로서 좀 더 역할에 충실한 답변이 아닐까 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정치권이 자꾸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고. 김태우 구청장 후보와 관련해서 저희 당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인정하면 다 약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제가 장관이 된다면 과거에 이런 반성을 저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 문화부를 어떻게 이끌겠다, 이 비전을 내세우는 게 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모범 답안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장관 후보자로서 약간 피하시지 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또 최근에 그룹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다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유인촌 후보자가 공개적인 표현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뭐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뭐 앞에서 지금 서면질의 답변서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우림의 이 김유나 씨가 그 SNS에 사실 정부 인사를 겨냥한 글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주관적 의견을 게시한 거였거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했다거나 국민의힘을 거론했다거나 그런 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김유나 씨를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가수들을 좀 보호하고 자유로운 이런 활동들을 보장해줘야 할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국민의힘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인식이 참 좀 부적절한 분인데 이분을 꼭 이렇게까지 장관을 한 번 더 시켜야 되나? 전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왜 과거 인물을 계속해서 소환이 되고, 이분이 과거에 할 때 블랙리스트 논란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분을 왜 또 세운 건가? 꼭 이렇게 MB 정부 인사들, 부적격했던 인사들을 또 세우는 게 이 정부의 인사 철학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왜 말씀이 없어지셨죠? 아니 네.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부분은 전 정치인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법관 이런 분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예인은 문화적인 어떤 창작에 대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표현에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김유나 가수가 어떤 발언을 하든지 그것이 잘못된 발언이라면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또 선동성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는구나. 국민들이 이미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기 나서서 연예인들의 발언에 어떤 재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2023년을 살아가는 2030의 일원으로서는 좀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선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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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월 4일 수요일 뉴스바사삭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는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이라는 균열 속에서 자라면서 침묵하고 인내하며 상처받은 영혼을 하나하나 고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듣고 계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멈춰라. 숨을 쉬고 있는 한 아직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당신이 자신을 놓지 않는 한 내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벙의 생명을 구한 다음 상처를 준 곳을 떠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후회하거나 후회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생존을 위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우회하더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도전이 아닌 다정함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길 바랍니다.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